우리 안에는 늘 새로워지려는, 다시 생기를 얻으려는 본능이 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자기 안에서 깨우려는 의지가.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아 회복의 장소를 찾고 있으며 삶에 매몰되어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치유하고 온전해지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낭독할 책은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입니다. 지은이 류시화, 펴낸 곳 더 숲입니다. 진리와 깨달음에 대해, 행복에 대해, 인생의 의미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삶에서 해답을 얻은 그는 말합니다. 삶에 대한 해답은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고. 이 책에 수록된 마음이 담긴 길, 쾌렌시아, 찻잔 속 파리, 마음은 이야기꾼 등은 SNS에서도 많은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류시화 시인이 묻고 삶이 답해준 이야기들, 일부를 낭독하겠습니다. 쾌렌시아, 자아 회복의 장소를 찾아서. 투우장 한쪽에는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구역이 있다. 투우사와 싸우다가 지친 소는 자신이 정한 그 장소로 가서 숨을 고르며 힘을 모은다. 기운을 되찾아 계속 싸우기 위해서다. 그곳에 있으면 소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소만 아는 그 자리를 스페인어로 쾌렌시아라고 부른다.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이다. 쾌렌시아는 회복의 장소다.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힘들고 지쳤을 때 기운을 얻는 곳, 본연의 자기 자신에 가장 가까워지는 곳이다. 사냥이나 술록이 두려움 없이 풀을 뜯는 비밀의 장소, 독수리가 마음 놓고 둥지를 트는 거처, 곤충이 비를 피하는 나뭇잎 뒷면, 땅 두더지가 숨는 구리, 모두 그곳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만의 작은 영역. 명상에서는 이 쾌렌시아를 인간 내면에 있는 성소에 비유한다. 명상 역시 자기 안에서 쾌렌시아를 발견하려는 시도이다. 전에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날마다 10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아왔다. 지방에서 온 이들은 며칠씩 묵어가기도 했다. 살아온 환경과 개성이 다른 사람들로 늘 북적였다. 다행히 집 뒤쪽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된 작은 방이 내게 중요한 휴식처가 되어주었다. 그곳은 오로지 나만을 위한 공간, 나의 쾌렌시아였다. 한두 시간 그 방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다시 만날 기운이 생겼다. 그 비밀의 방이 없었다면 심신이 고갈되고 사람들에게 치였을 것이다. 내가 만난 영적 스승들이나 명상교사들도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수행자들을 만나지만 수시로 자신만의 장소에 머물며 새로운 기운을 얻고 그럼으로써 더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펼 수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의 샘이 바닥난다. 내 삶에 힘든 순간들이 있었다. 그 순간들을 피해 호흡을 고르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들로 마음이 피폐해질 수 있었다. 그럴 때마다 여행은 나만의 쾌렌시아였다. 여행지에 도착하는 순간 문제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 자신이 되었으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 그러고 나면 얼마 후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다시 삶 속으로 뛰어들 수 있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쾌렌시아를 안다. 뱀과 개구리는 체온으로 동면의 시기를 정확히 알며 제주왕나비와 두루미도 매년 이동할 때가 되면 어디로 날아가 휴식할지를 안다. 그것은 존재계가 생명을 지속하기 위한 본능적인 부름이다. 그 휴식이 없으면 생명활동의 원천이 바닥난다. 인간 역시 언제 일을 내려놓고 쉬어야 하는지 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몸이 우리에게 말해준다. 쾌렌시아가 필요한 순간임을. 나 자신으로 통하는 본연의 자리,
세상과 마주할 힘을 얻을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장소만이 아니다. 결 좋은 목재를 구해다 책상이나 책꽂이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번뇌가 사라지고 새 기운이 솟는다. 그 자체로 자기 정화의 시간이다. 좋아하는 공간, 가슴 뛰는 일을 하는 시간,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 이 모두가 우리 삶의 쾌렌시아의 역할을 한다. 소음으로부터 벗어난 곳에서의 명상과 피정, 기도와 묵상의 시간, 하루 일과를 마치고 평화로운 음악이나 풀벌레 소리에 귀 기울이는 밤, 내면 세계의 안식처를 발견하는 그 시간들이 모두 쾌렌시아다. 막힌 숨을 트이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없으면 생의 에너지가 메마르고 생각이 거칠어진다. 투우장의 쾌렌시아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투우가 진행되는 동안 소는 어디가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이며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인지를 살핀다. 그리고 그 장소를 자신의 쾌렌시아로 삼는다. 투우사는 소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 장소를 알아내어 소가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투우를 이해하기 위해 수백 번 넘게 투우장을 드나든 해밍웨이는 쾌렌시아에 있을 때 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져서 쓰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썼다. 삶은 자주 위협적이고 도전적이어서 우리의 통제 능력을 벗어난 상황들이 펼쳐진다. 그때 우리는 구석에 몰린 소처럼 두렵고 무력해진다. 그럴 때마다 자신만의 영역으로 물러나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추스리고 살아갈 힘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숨을 고르는 일은 곧 마음을 고르는 일이다. 히말라야 트레킹, 고산 부족과의 생활, 나를 가족처럼 보살펴준 오지 마을 사람들, 겐지스강의 작은 배 위에 누워 무념무상하게 바라보던 파란 하늘, 앞니 4개에 부러진 탁발승과 사과를 깨물어 먹을 수 있는가를 시험하며 천진난만하게 웃던 일들. 이런 쉼의 순간들이 없었다면 나 역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누군가 말했듯이 인생은 쉼표 없는 악보와 같기 때문에 연주자가 필요할 때마다 스스로 쉼표를 매겨가며 연주해야만 한다. 가장 진실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쾌렌시아다. 나아가 언제 어디서나 진실한 자신이 될 수 있다면, 싸움을 멈추고 평화로움 안에 머물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든 곳이 쾌렌시아가 될 수 있다. 신은 본래 이 세상을 그런 장소로 창조했다. 자연스러운 나로 존재하는 곳으로. 아메리카 인디언들처럼 세상과 대지와의 교감 속에서 활력을 얻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장소로. 그런 세상을 투우장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시간도 내게는 소중한 쾌렌시아의 시간이다. 트라피스트회 신부 토머스 머튼의 말대로 우리 안에는 새로워지려는, 다시 생기를 얻으려는 본능이 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자기 안에서 깨우려는 의지가.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아 회복의 장소를 찾고 있으며 삶에 매몰되어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치유하고 온전해지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당신에게 쾌렌시아의 시간은 언제인가? 일요일마다 하는 산행, 바닷가에서 감상하는 일몰, 낯선 장소로의 여행,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과의 만남, 혹은 음악이든 그림이든 책 한 권의 여유든 주기적으로 나를 쉬게 하고 기쁘게 하고 삶의 의지와 꿈을 되찾게 하는 일들 모두 쾌렌시아가 될 수 있다. 좋은 시와 글을 종이에 베껴 적거나 소리내어 읽는 것 같은 소소한 일도 그런 역할을 한다. 긴 여행이 불가능할 때 나는 이틀 정도 시간을 내어 제주도에 오름을 오르거나 사려니 숲길을 걷는다. 그곳에서 흙과 햇빛과 바람, 성스러운 기운들과 일체가 된다. 그때 발걸음이 곧 날개가 된다. 자연과 연결되는 장소,
대지와 하나 되는 시간만큼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없다. 그때 우리는 인도의 오래된 경전 아슈타파크라 기타의 말을 이해하게 된다. 삶의 파도들이 일어나고 가라앉게 두라. 너는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다. 너는 바다 그 자체이므로. 삶에서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매일매일이 단조로워 주위 세계가 무채색으로 보일 때,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아 심장이 무너질 때, 혹은 정신이 고갈되어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을 때, 그때가 바로 자신의 쾌렌시아를 찾아야 할 때이다. 그곳에서 누구로부터도 어떤 계산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 자유 영혼의 순간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는 길이다. 나의 쾌렌시아는 어디인가? 가장 나 자신답고 온전히 나 자신일 수 있는 곳은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나의 쾌렌시아를 갖는 일이 곧 나를 지키고 삶을 사랑하는 길이다.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는 이유. 두 가슴의 거리. 어느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강에 목욕을 하러 갔다. 일행이 강으로 걸어 내려갈 때 강둑에 있던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여자가 목욕을 하다가 목걸이를 분실했는데 남자가 심하게 질책하자 언성이 높아진 것이다. 스승이 걸음을 멈추고 제자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사람들은 화가 나면 왜 소리를 지르는가? 제자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한 제자가 말했다. 평정심을 잃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닐까요? 또 다른 제자가 말했다. 분노에 사로잡혀 이성이 마비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스승이 되물었다. 하지만 상대방이 바로 앞에 있는데 굳이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큰 소리로 말해야만 더 잘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말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스승은 다시 물었다. 사람들은 왜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는가? 제자들은 각자 다양한 이유를 내놓았으나 어느 대답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마침내 스승이 설명했다. 사람들은 화가 나면 서로의 가슴이 멀어졌다고 느낀다. 그래서 그 거리만큼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소리를 질러야만 멀어진 상대방에게 자기 말이 가 닿는다고 여기는 것이다. 화가 많이 날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소리를 지를수록 상대방은 더 화가 나고 그럴수록 둘의 가슴은 더 멀어진다. 그래서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다. 스승은 처음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남녀를 가리키며 말했다.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 두 사람의 가슴은 아주 멀어져서 마침내 서로에게 죽은 가슴이 된다. 죽은 가슴에겐 아무리 소리쳐도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더욱더 큰 소리로 말하게 되는 것이다. 스승은 이어서 말했다.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랑을 하면 부드럽게 속삭인다. 두 가슴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에게 큰 소리로 외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랑이 깊어지면 두 가슴의 거리가 사라져 아무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 두 영혼이 완전히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그때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말 없이도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화를 낼 때와 사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스승은 제자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논쟁을 할 때 서로의 가슴이 멀어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 화가 난다고 소리를 질러 서로의 가슴을 밀어내서는 안 된다. 계속 소리를 지르면 그 거리를 회복할 수 없게 되고 마침내는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게 된다. 영적 스승 메허바바가 들려주는 우화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화를 낼 때, 특히 연인이나 가족이나 부부 사이에 소리를 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일깨우는
아름다운 가르침이다. 화가 나면 마음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상대방이 멀게 느껴진다. 그것이 화의 작용이다. 반면에 사랑은 가슴의 문을 열어 멀리 있는 사람도 가깝게 느껴지게 한다. 그것이 사랑의 작용이다. 갈등의 10%는 의견 차이에서 오며 나머지 90%는 적절치 못한 목소리와 억양에서 온다는 심리학의 통계가 있다. 목소리의 크기가 오름의 척도는 아니다. 소리를 지르는 관계는 가슴이 멀어진 관계이다. 그래서 자기 말이 들리게 하려고 더 크게 소리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두 가슴은 더욱 멀어진다. 소리친 다음의 침묵은 가슴이 죽어버렸음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자주 소리를 지른다. 낯선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는 경우는 드물다. 더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더 상처를 주는 것이다. 다음번에 화가 날 때 이 우화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목소리의 크기는 가슴과 가슴 사이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것을. 그리고 소리의 크기만큼 더 멀어지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소리 지를 때 더 고통받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불붙은 석탄을 던지는 사람은 자신부터 화상을 입는다. 내가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서 깨닫는 것은 그러한 행동이 나를 주위 세상으로부터 더 고립시킨다는 것이다. 혹시 우리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멀어진 관계 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고독자가 아닐까? 남태평양의 섬에 사는 어느 부족은 쓸모없는 나무를 제거해야 할 때면 온 부족민들이 모여 그 나무를 향해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한다. 넌 쓸모없는 나무야. 넌 아무 가치가 없어. 도끼나 톱으로 자르는 대신 그렇게 계속해서 큰 소리로 쓰러져라 쓰러져라 하고 외치면 얼마 안가 나무가 시들어 죽는다는 것이다. 화가 나서 지르는 소리는 거리를 멀어지게 할 뿐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죽게 한다. 상대방이 나에게 소리를 지른다면 그것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고 거리를 좁히고 싶다는 뜻이다. 다정한 관계를 묘사하는 단어 중에 첩첩남남이라는 말이 있다. 작은 목소리로 즐겁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양이나 남녀가 마음이 맞아 정답게 속삭이는 모습을 의미한다. 가슴이 더 멀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소리치지 않기,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이다. 마음이 담긴 길. 방황한다고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문학의 길을 걷겠다고 집과 결별하고 노숙자가 되자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다. 시를 쓰고 밤새워 책을 읽느라 학교는 낙제를 했다.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국어교사가 되는 행운을 얻었으나 포기하자 사람들은 미친 것 아니냐고 했다. 잡지사를 다니다가 반년도 안 돼 퇴사했을 때 그들은 왜? 라고 물었다. 돈을 빌려 클래식 음악 카페를 열었다가 석 달 만에 문을 닫자 사람들은 그새 망한 것이냐며 의아해했다. 거리에서 솜사탕 장사를 시작하자 그들은 정말? 하고 눈을 의심하다가 한 계절 만에 접자 뒤에서 웃었다. 솜사탕은 한철 장사이다. 가을에 출판사에 취직했다가 봄에 퇴사하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버리고 경기도 산 중턱 버려진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나에 대해 포기했다. 산에서의 생존이 한계에 부딪혀 여의도의 회사에 다니자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렸다. 바바하리다스의 성자가 된 청소부 원서를 읽고 그 책을 번역하겠다며 회사에 사표를 내자 다들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만류했다. 그 원고는 재미없다는 이유로 몇 군데 출판사에서 거절당했다. 불법 체류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뉴욕으로 떠나자 꼭 그래야만 하는가 하고 사람들은 질문했다. 2달 만에 가진 돈을 전부 털어 인도의 명상센터로 가자 차라리 뉴욕에 있을 것이지 하며 혀를 찼다. 다들 내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 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서귀포로 이사하자 사람들은 계절마다 놀러 오면서도 외롭겠다고 했다. 2해 만에 서울로 돌아오자 그 좋은 곳을 왜 떠났느냐며 아쉬워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는 무모하지 않느냐는 말을 밥 먹듯 들어야만 했다. 정상이 아니라는 말도. 인도에만 자꾸 가자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 유럽에도 가고 중국에도 가라고 조언했다. 해마다 인도를 계속 가니 인도가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잠언 시집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의 원고를 완성하자 출판사들은 시 읽는 독자가 적다며 출간을 거절했다. 인도를 10번 여행하고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을 썼을 때 인도 기행문을 읽을 독자는 없다며 출판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프랑스나 스페인 기행문을 쓰면 여행 경비를 대겠다는 제안도 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인생 수업을 번역하자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며 또다시 거절당했다.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자 상업적인 작가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방황한다고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모든 여행에는 자신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목적지가 있다고 독일의 사상가 마르틴 부버는 말했다. 그 많은 우회로와 막다른 길과 무너뜨린 과거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 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길을 가는 사람이다. 공간의 이동만이 아니라 현재에서 미래로의 이동,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과정도 길이다. 인간을 호모 비아토르라고 하는데 떠도는 사람, 길 위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삶의 의미를 찾아 길을 떠나는 여행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방황하며 스스로 가치 있는 삶을 찾아 나서는 존재를 가리킨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구도 여정 자체를 길이라 했다. 호모 비아토르는 길 위에 있을 때 아름답다. 꿈을 포기하고 한 곳에 안주하는 사람은 비루하다. 집을 떠나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진 사람만이 성장해서 집으로 돌아온다. 우리는 항상 선택 앞에 놓인다. 한 가지 길의 선택은 가지 않은 많은 길의 포기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좋은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약초를 연구하기 위해 찾아온 UCLA 인류학자 전공자 카를로스 카스타네다에게 야키족 인디언 돈 후앙은 말한다. 그 어떤 길도 수많은 길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너는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하나의 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을 걷다가 그것을 따를 수 없다고 느끼면 어떤 상황이든 그 길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마음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그 길을 버리는 것은 너 자신에게나 다른 이에게나 전혀 무례한 일이 아니다. 스스로에게 이 한 가지를 물어보라. 이 길에 마음이 담겨 있는가?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길은 좋은 길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길이다. 마음이 담긴 길을 걷는다면 그 길은 즐거운 여행길이 되어 너는 그 길과 하나가 될 것이다.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길을 걷는다면 그 길은 너로 하여금 삶을 저주하게 만들 것이다. 한 길은 너를 강하게 만들고 다른 한 길은 너를 약하게 만든다. 죽는 날까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것이 삶이다. 따라서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 길에 기쁨과 설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자신의 다름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길의 어원이 길들이다임을 기억하고 스스로 길을 들여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야만 한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내가 옳다고 느끼는 길을 정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나의 인생이다. 다수가 선택하는 길을 벗어난다고 해서 낙오되는 것이 아니다. 보편적이라는 기준이 오류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담긴 길을 걸으려면 편견의 반대편에 설 수 있어야 한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이 당신의 여행을 이해하리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길이지
그 사람들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의 답이 아니라 자신의 답을 찾는 것이 호모 비아토로이다. 마음이 담긴 길을 걷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나란히 걷는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에서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의 뒤를 쫓는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담긴 길을 걷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가고 싶은 길을 가라. 그것이 마음이 담긴 길이라면 마음이 담긴 길을 갈 때 자아가 빛난다. 비전 퀘스트. 삶은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순간 시작된다.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성인이 되기 위해 행한 통과 의례를 비전 퀘스트라고 부른다. 라코타 수우족 언어로는 햄블레치아로, 햄블레치아는 꿈을 요청하는 외침이라는 뜻이다. 영적 세계의 안내를 받아 삶의 비전을 발견하는 여행이다. 여러 부족에게 공통적으로 있던 이 통과 의례는 산에 오르기로도 불린다. 때가 되면 아이는 땀 천막 안에서 세이지 향으로 몸을 정화한 뒤 혼자 산 정상에 오른다. 그곳에서 몇 개의 돌들로 둥근 원을 만들고 그 원 안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잠도 자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다. 물도 없이 며칠 동안 금식하며 위대한 신비와 마주한다. 침묵 속에서 신의 계시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는 아이에게는 어려운 시험이며 고난을 통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이다. 그 보상으로 아이는 자기 삶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얻는다. 크리크족 인디언 베어 하트는 비전 퀘스트가 자아 발견의 여행이고 영적인 거듭남이라 말한다. 비전 퀘스트 의식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어떤 일에 성공하려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외적 수단으로는 그 답을 얻을 수 없다. 해답은 자기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자만심과 부족한 인내심과 두려움은 자기 안에 위대한 신비가 보내는 메시지를 가로막는다. 산 정상에서 오직 대자연과 마주한 아이는 자신이 누구이며 왜 이 세상에 왔고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답을 달라고 신에게 요청한다. 실제로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비전 탐구 의식에 나선 아이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아이에서 어른으로의 전환은 그동안 자신을 지배하던 낡은 자아와의 작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영적 탐구의 시작이며 자신이 가진 정신적 힘을 시험하는 일이다. 이 용기 있는 의식을 통해 아이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독립적으로 설 수 있게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와 중요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된다. 비전 탐구 여행을 통해 아이는 자신을 보호하고 안내할 곰, 늑대, 독수리 등 자신만의 수호 동물에 대한 계시를 받는다. 그 동물이 그의 내면에서 평생 동안 그를 보호하고 안내한다. 이는 원시적인 미신이 아니다. 자신이 자연계의 힘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것은 인간 중심의 고독한 삶의 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비전 탐구 의식을 마친 아이는 다시 땀 천막에서 정화 의식을 치르고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아이들은 모두 이 의식을 거쳐 성인이 되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가 있다. 학교를 졸업한 나는 출판사와 잡지사 등 몇 군데 직장을 전전했다. 당장 방세를 내고 생계비를 벌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를 가릴 형편이 못 되었다. 그러나 자주 회의가 들고 목적의식을 잃어가는 자신 때문에 괴로웠다. 먼저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고 싶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인지 알고 싶었다. 인생을 표류하고 싶지는 않았다. 마침 어느 출판사로부터 편집장 자리를 제안받은 나는 생각을 정하기 위해 매일 북한산을 올랐다.
배낭에는 물 한 병이 전부였다. 달이 밝은 날은 밤에도 올랐다. 바위가 빛난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나무들도 빛이 났다. 어둠 속에서 그 빛이 길을 안내했다. 내가 어둠에 처할 때 사물들이 너를 안내하리라 라는 말은 사실이었다. 인적이 뜸한 샛길을 따라 올라가다 높은 바위에 앉아 발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면 가슴이 트였다. 새로운 시야가 열리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밤새 산 정상에 앉아 있다가 새벽에 내려오면 달라진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기고 경제적인 것에 대한 불안도 사라졌다. 물질은 정신을 따라오는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의 80%는 두려움에 바탕을 둔 것이다. 가슴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내리고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인생의 비전을 차단시킨다. 안전한 길은 큰 기쁨을 주지 못한다. 출판사의 제의를 거절하고 그렇게 한 달 넘게 산을 올랐다. 20대 후반, 주위 사람들 눈에는 현실 도피로만 보인 그 산행이 훗날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세계를 접하면서 나 자신의 비전 퀘스트였음을 알았다. 한 달에 걸친 그 탐구 기간은 이후 흔들림 없이 나의 길을 걸어가는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삶을 결정짓는 생각들이 그때 형성되었다. 마음이 원하는 길을 두려움 없이 걸어가라. 그것이 내가 나의 비전 퀘스트에서 들은 분명한 음성이었다. 삶의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통과 의례의 시간을 갖는 것이 비전 탐구이다. 위대한 신비가 자신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줄 때까지 잠시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자신이 나아갈 길에 대한 확신을 발견할 수 있다. 지금 내가 욕망하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오늘날 서양에서 비전 퀘스트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으로 주목받는다. 광활한 대지의 품 안에서 경외감을 느끼고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기회다. 지금의 삶에 갈등하고 문제를 느낀다면, 길이 보이지 않거나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면, 혹은 성장통을 겪고 있다면 그때가 비전 탐구 여행을 떠나야 할 시기이다. 삶은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순간 시작된다. 과거의 나와 작별하고 새로운 나를 만나는 일, 안전지대를 떠나 더 큰 비전을 얻는 일이 비전 퀘스트이다. 미국 시인 메리 올리버는 시 여름날에서 묻는다. 결국엔 모든 것이 죽지 않는가? 그것도 너무 일찍. 내게 말해보라. 당신의 계획이 무엇인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이 거칠고 소중한 삶을 걸고 당신이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같다. 공감과 연민. 배우 김혜자 씨와 함께 네팔을 여행할 때의 일이다. 카트만두 외곽의 유적지에 갔다가 길에 장신구들을 펼쳐놓고 파는 여인을 보았다. 이름난 관광지라서 노점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녀가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김혜자가 걸음을 멈추더니 그녀 옆으로 가서 앉는 것이었다. 물건을 사려는 게 아니었다. 그제야 보니 그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고 있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싸구려 장신구들 위로 번졌다. 놀라운 일은 김혜자 역시 그녀 옆에 앉아 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도 없이 여인의 한 손을 잡고 울고 있었다. 먼지와 인파 속에서 국적과 언어와 신분이 다른 두 여인이 서로 눈물의 이유도 묻지 않은 채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다. 다큐멘터리를 찍는 것도 방송 작가가 따라온 것도 아니었다. 배우 김혜자의 연기가 아니라 인간 김혜자의 자발적인 공감의 눈물, 연민의 눈물이었다.
공감 능력은 생존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공감 능력은 인간의 잔인성을 억제해준다.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려는 본능적인 성향을 외면하면 사람들은 사물화하게 되고 서로를 사물로 대할수록 세상은 더 위험해진다라고 감성지능 EQ의 저자 데니얼 골먼은 썼다. 연구 결과 공감 능력은 뇌 속에 내재해 있으며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타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침팬지보다 지능이 낮은 레서스 원숭이에 대한 행동 실험에서도 자신이 먹이를 집을 때마다 우리 안에 다른 원숭이들에게 전기 충격이 가해진다는 것을 인지한 원숭이는 차라리 굶어 죽는 쪽을 택했다. 먹이를 얻어먹을 때마다 다른 원숭이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리자 실험 대상 원숭이는 12일 동안이나 먹기를 거부해 실험이 중단되었다. 유아기의 아기는 자신이 괴로울 때는 잘 울지 않지만 다른 아기들이 우는 것을 보거나 들으면 더 쉽게 울음을 터뜨린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뇌신경과학자들은 최근에 발견된 거울 뉴런을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느낀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신경세포가 거울 뉴런이다. 즉, 옆 사람이 울면 나의 뇌는 나 자신이 울 때와 동일한 부분이 활성화된다. 옆 사람이 웃거나 행복할 때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거울처럼 반영한다고 해서 붙여진 거울 뉴런은 인간의 공감 능력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해주는 현대 뇌과학의 가장 중요한 발견으로 꼽힌다. 타인의 처지와 감정을 이해하도록 도와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고 감정과 감정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거울 뉴런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뇌는 다른 사람과 관계 맺도록 배선되어 있으며 이것은 생존의 필수 요건이다. 이 신경세포의 손상을 입은 사람은 타인에 대한 연민과 관심이 결여되어 사회성이 부족하고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며 심하면 자폐증으로 나타난다. 공감은 행복에 직결된다. 만일 당신이 강렬한 기쁨이나 깊은 슬픔을 보이는데 상대방이 돌처럼 무신경하다면 당신은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것이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은 진정한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공감이다. 북적대는 관광객들과 노점상들 속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여인을 발견한 것도 놀라웠지만 언어도 통하지 않는 타인의 슬픔에 무조건적인 공감 능력, 우는 사람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마음이 김혜자를 진정성 있는 배우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이윽고 네팔 여인의 눈물은 옆에 앉은 김혜자를 보며 웃음 섞인 울음으로 바뀌었으며 이내 밝은 미소로 번졌다. 공감이 가진 치유의 힘이었다. 우리는 함께 아파함으로써 위로받고 강해진다. 헤어지면서 김혜자는 팔찌 하나를 고른 후 그 노점상 여인의 손에 $300를 쥐어주었다. 그 여인에게는 거금이었다. 여인은 놀라서 자기 손에 들린 돈과 김혜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떠나면서 뒤돌아보니 여인은 서둘러 좌판을 정리하고 있었다. 내가 왜 그런 큰 돈을 주었느냐고 묻자 김혜자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횡재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힘들잖아요. 김혜자는 그 팔찌를 여행 내내 하고 다녔다. 그 무렵 김혜자 역시 힘든 시기를 보낼 때였다. 그녀의 고뇌와 절망은 대중이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타인의 아픔에 대한 진실한 공감 능력으로 자신의 아픔까지 치유해 나갔다. 공감은 나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을 갖겠다는 선택이다. 훗날 내가 네팔에서의 그 일을 이야기하자 김혜자는 말했다. 그 여자와 나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녀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고 작은 기적들을 원하고 잠시라도 위안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다 같아요.